자, 이제, 취득 시효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시효 취득 부분이 문제가 좀 뭐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문제가 정형적이고, 약간 그 취득 시효의 이제 몇 가지 원칙만 분명하게 알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문제는 대부분 뭐 어렵지 않게 이제 풀리거든요. 근데 취득 시효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그 복잡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뭐 대부분 뭐 이제 취득 시효 하면은 우선 뭐 그 중요 논점들이 이 점유가 뭐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라는 부분. 그래서 그 자주 점유의 어떤 기준, 또 그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의 어떤 그런 사례들,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시효 완성 후에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등기 전에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의 법률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시험에 나온 2차 점유 취득 시효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쟁점만 가지고 계시면 뭐 이제 사안이 길더라도 그 취득 시효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되면 막 이제 소유 명의가 여러 번 바뀌고, 그리고 뭐 점유자도 여러 번 바뀌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냥 이제 그 이렇게 세로 축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소유 명의의 변경, 또 한쪽에 점유자의 그 변경 같은 부분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좀 알아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점유취득 시효 문제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우선은 그 우리가 점유취득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우리가 그 판례 원칙들이 있죠. 그런 거를 판례 5원칙이라고 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판례 5원칙이라는 그런 명칭은 이제 다 이제 기본서에 다 쓰고 있는데, 뭐 판례 5원칙을 좀 정리해서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점유취득 시효의 문제를 좀 시간이 이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좀 터치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5원칙만 제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본인이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 연도별로 아니면 그 명의자별로 배열을 해서 거기에 적용하는 문제, 그런 연습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판례 5원칙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129페이지 쪽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 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점유취득 시효 문제를 한번 좀 건드려 보고요. 그런 식으로 이 마지막 시간을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걸 보시면요. 제가 시무사 그 홈페이지 자료에 이른바 판례 5원칙이라는 보충 자료 올려놓은 거,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5원칙이 뭐 교과서, 또 법원 공무원 교육원 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법원 직원분들은 그 법원 공무원 교육원 교재 이제 보시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판례 5원칙이 1, 2, 3, 4, 5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교과서의 5원칙과 법원 공무원 교육원 교재의 판례 5원칙이 약간 그 번호가 약간 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 공무원 교육원에서 그냥 재구성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1원칙, 2원칙, 3원칙 그 명칭을 우리가 이제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각자 보시는 교재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른바 판례 5원칙이죠. 그래서 조그만 글씨에 보시면, 자, 대법원이, 그러니까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주로 3당사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컨대 제3자, 뭐 대표적으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 명의를 받아간 사람, 그런 그 제3자, 보통 3당사자가 존재하는데, 그런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이제 조율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그 조율하는 수단이 어떤 기산점 문제로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효 주장을 할 때 당사자 적격, 이것이 소송으로 갔을 때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시효 주장의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일련의 그 판례 원칙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판례 5원칙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결국에는 기산점 문제가 포인트죠. 포인트인데, 기산점 관련해서 시효 기간을 20년을 어떻게 이제 그 계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고정시설이니 역산시설이니 하는 문제가 있죠. 고정시설, 역산설의 문제가 있죠. 딱 고정되어 있다. 아니면 아니다. 그냥 시효 완성 시점에서 역으로 소급해서 역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에 어떤 문제입니까? 그런 게 나오는 이유는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등장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제3자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 명의자에 대해서 그 시효 완성 당시에 그 점유자가 시효 취득을 이제 시효 취득으로 소유등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우선은 뭐 고정시설, 역산설 다 5원칙에 나오는데, 원칙은 고정시설이죠. 딱 기산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가요? 채권적 청구권인가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이것은 고정시설이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아니라면, 역산설이라면 언제나 그 점유자는 그 시효 완성 주장 당시로부터 역산해서 항상 20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시효를 누구에게나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물권적 청구권화하는, 그런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그 기본 어떤 그 법적인 성격에 부합하는 것은 역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정시설이 원칙이고 역산설이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제1원칙 보면요. 저는 지금 1부터 5원칙 그 원칙의 그 숫자는 교수님들의 그 순서대로 했습니다. 아마 법원 공무원 교수는 약간 다를 겁니다. 자, 제1원칙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의뢰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점유 기간 중에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포괄 승계된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갑과 을은 그냥 사람이 변한 걸로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는 을은 갑에게, 즉 갑은 누구냐면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당시에, 시효 주장 당시의 소유자인 갑이라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포괄 승계되었다면은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1원칙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따라서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도 없고, 또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그 부당이득 반환,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출 사례 중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점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부당이득이라는 거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점유 취득 시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원인에 의해서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1원칙이고요. 제2원칙을 보시면, 자, 시효 완성 전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을은 이제 시효 완성자고요. 그렇게 이전된 경우에 요거는 그랬을 때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것은 포괄 승계가 아니라 특정 승계로 갑병으로 이전된 경우에 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군가요? 병이겠죠. 그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 등기 명의가 중간에 변경되었다고 해서 종료의 점유 상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을은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점유가 파괴되었어야 시효가 그 점유 취득 시효가 중단되었을 텐데 점유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대로 중간에 명의가 시효 기간 중에 명의가 변경된 병에게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2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3원칙. 3원칙이 이제 그 부분이죠.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 자, 시효 완성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자, 갑에서 병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시효 완성 후입니다. 역시 특정 승계입니다. 상속 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을은 갑에게도 병에게도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 등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갑에게는 할 수 없느냐? 이미 갑에다 병으로 이전되었죠. 자, 그렇죠. 시효 완성 후에 이전된 겁니다. 그러면은 갑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지만 따라서 당사자는 맞습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맞는데 이행불능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미 소유권을 병에게 넘겼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병한테 할 수 있느냐?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권 취득한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병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제3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행불능이고 병은 제3자고 따라서 누구에게도 시효 완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3자인 병이 선이이건 악이건 뭐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그 이전 등기에 뭐 원인이 있겠죠. 뭐 매매 계약이라든가 뭔가가 있겠죠. 그 이전 등기의 원인은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등기가 이제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을은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 등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 제3원칙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보충 설명을 집어넣었습니다. 만약 그 외괄호 A에 보시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까 뭐 고정시설 역산설 하면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본질에 부합되려면 역산설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효 완성 주장자는 아직 등기 안 했죠. 근데 등기도 하지 않고 늘 제3취득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 주장을 하면서 그에 관해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은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등기 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가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등기 제도의 기능을 거의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뭐 이제 평석하시는 교수님의 그런 말씀은 이런 거죠. 이런 제3원칙이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제2원칙이었나요? 그 시효 기간 진행 중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취득되었다면은 그 병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지금 진행 중이구나. 내가 지금 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시효를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점유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취할 수가 있는데 20년 다 지나서 취득 시효 완성 후에 부동산을 이제 넘겨받은 제3 취득자는 시효 중단 조치를 애초에 취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미 시효는 완료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취득 시효를 인정해버린다면 이것은 그 소유자가 된 제3 취득자에게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하는 되기 때문에 이 점유자와 소유자의 어떤 이해관계의 형량에 있어서 공평하게 다루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3원칙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 2, 3원칙까지는 비교적 뭐 좀 심플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제4원칙과 제5원칙이 남았습니다.
자, 제4원칙은 자, 고정시설입니다. 소위. 자, 점유기간 중에 점유기간,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유기간 중이라는 거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을은 시효 완성, 시효 완성 때까지 점유를 하고 시효 완성 후에도 계속 점유할 수 있죠. 그 점유기간이라는 것은 시효 완성 전이건 후건 간에 그 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됐습니다. 갑에서 병으로 이전됐다라는 것은 위에서 제2원칙이나 제3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제2원칙은 시효 기간 중에 갑에서 병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제3원칙이라는 것은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갑에서 병으로 이전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기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정시설의 원칙이라고 했죠. 점유 개시 시로 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은 누구에게나 시효 완성자로서의 그 적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거의 그 채권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3원칙의 경우, 제3원칙이 뭐죠?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 후 그 취득 시효로 인한 등기 이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에 점유자 을이 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실제보다 뒤로 정해서 마치 시효 기간 중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시설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떤 역산설적인 예외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손가락 표시에 보시면요. 자, 다만 전 점유기간을 통틀어서 전 점유기간. 근데 여기에 전 점유기간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걸 통틀어서 페이지를 넘기셔 가지고요.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다면 그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은 포괄승계도 포함되는 겁니다. 포괄승계, 상속으로 포괄승계 되었어도 등기 명의인은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시점에요. 시효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입증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역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점유기간을 통틀어서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역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타주 점유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산설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법원 공무원 교육원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사원칙에 같이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그냥 그 내용을 알면 되는 거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5원칙입니다. 이제 제5원칙에서 이제 2009년 언제였던가요? 그 2차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부분에 관한 판례가 그 나온 것이 바로 5원칙입니다. 자, 5원칙인데 제3원칙의 경우, 제3원칙이 뭐냐면은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등기 전에 소유 명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하나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부분에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전된 후에도 그 점유자 을이 다시 시효 기간, 그 시효 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또 점유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에 대해서 이제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효 기간 만료 후에 제3자한테 등기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자, 종래의 판례는 시효 완성 후 이걸 어떻게 봤냐면 옛날 판례는 이것도 아무리 새로운 시효 완성 후에 새롭게 등기 명의자가 넘어갔으면 일단 그 새로운 사람을 기준으로 또 20년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것도 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자의 변경으로 봤다는 거죠. 그냥 제3원칙처럼. 그런데 이제 94년도 전압 판례부터 요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제3취득자를 기준으로 해서도 다시 시효가 완성된다면 그러면은 시효 주장자로서는 그 소유권 변동 시 병으로 넘어간 때부터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가지고 또 취득시효 완성을 이제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등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의 판례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자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제3취득자에 대해서 새롭게 시효 완성, 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뭘 이제 부여했냐면 그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그래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바뀐 다음에 현재까지 소유자의 변동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아까 이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년 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이 돼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 94년 전압 판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효 완성 후 새로운 제3취득자는 아무리 새로운 시효 기간이 경과해도 이제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자로 봐가지고 시효 완성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었다가 94년도 전압 판결에 그 사람도 할 수 있다. 20년을 경과하면 단 20년 동안에 소유 명의자의 변동은 없어야 될 것이야 라고 조건을 달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09년도 7월 16일 전압 판결에서 좀 더 이제 그 요건을 풀었죠. 그래서 자 2차 취득시효에서 자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 원칙에 나왔던 말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자, 그 새로운 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명의자라는 거는 시효 기간 중에 새롭게 소유 명의를 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 의무의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소유등 청구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범위는 바로 이렇게 새롭게 2차 취득시효가 개시가 돼서 그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 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2차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다시 소유 명의자가 바뀌어도 아까처럼 그냥 그 사람은 2차 기간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남은 기간 중에서 취득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타당한 판례 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 5원칙이 이제 취득시효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제1원칙은 뭐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그 소유 명의자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 행위도 아니고 부당이득도 아니다. 그 다음에 제2원칙은 만약에 시효 기간 중에 소유 명의자가 변경되면 시효 완성을 했을 때 변경된 소유 명의자에게 이제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등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등기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종래의 점유 상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3원칙.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등 이전에 제3취득자에게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불능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소유 명의를 물려받은 제3취득자는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형식주의를 대원칙으로 취하는 민법 체계에서 어떤 등기제도의 기능을 유지를 하고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법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원칙이 바로 이제 고정시설 역산설의 문제겠죠. 제사 원칙은 고정시설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점유 기간 중에,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이 되었건 시효 완성 후가 되었건 점유 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고정시설이다. 임의적으로 역산설로 해서 그 점유 기산점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재산 원칙과 관련해서 고정시설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고정시설 역산설의 그런 문제는 시효 완성 후 점유자의 등기 격려 전에 부동산 취득한 제3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렇게 협소하게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시설이다. 그러나 전 점유기간을 통틀어서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면 역산설적인 이론 구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5원칙 같은 경우에는 2차 점유 취득 시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 명의자가 등장하더라도 그 사람을 기산점으로 해서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시효가 완성되면은 시효 완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2009년도 최근 전합 판결은 그 2차 점유 취득 시효 기간 중에서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2차 점유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소유 명의자가 변경되어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그 등기 명의의 변경으로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 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원칙만 가지고 이제 양쪽 축의 소유 명의의 변경과 점유자의 그 변경, 그 사실관계만 제대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으면은 이제 사례 해결의 어떤 구도는 다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이제 취득시효에서는 판례 5원칙을 제대로 이제 알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취득시효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113페이지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죠. 예, 그래서 113페이지부터 이번 시간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하는데, 우선은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를 보시면 몇 문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가 쭉 연달아 나옵니다. 연달아 나오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요 2차 이제 쭉 조금 요 판례 5원칙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시도록 제가 좀 맡기겠고요. 우선 뒤쪽에 129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 문제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앞에 그 문제에서 조금 주의할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설명을 조금 생략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관련되는 부분끼리 하나로 묶고 하다 보면은 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12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예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제 7번 사례죠. 그거는 2014년도 법무사 이제 2차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좀 복잡했어요. 복잡하고 막 이렇게 그 토지 명의자와 건물 명의자가 막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해서 그 순서나 구도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머리가 엉켜서 이제 좀 풀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쭉 보시면요. 쭉 지금 나와 있죠. 거의 맨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설문 가번의 을에 대한 각청구, 설문 나의 A에 대한 각청구, 답원은 임대차 보증금 관한 그런 소송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청구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먼저 보고,
그 청구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사안을 분석해 가는 것도 좀 이제 오히려 복잡할수록 그게 더 명쾌하게 사안의 핵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선은 사례를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청구가 뭐였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좀 그려서 딱 그 단계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X 토지가 있는데 우선 X 토지가 감명이었습니다. 감명이었는데 을과 병이요. 그 위에 Y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Y 건물은 각각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었나 보죠. 그 다음에 A에게 그 건물을 임대했어요. 그리고 A는 Y 건물에 대해서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거주용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X 토지가 있는데 X 토지는 갑소유고요. Y 건물은 무단 신축한 건물인데 을 병소유입니다. 그리고 A가 임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자, 을이요. 을은 누구냐면은 Y 건물의 2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을이 갑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 갑을 상대로 X 토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위등 청구를 해서 등기를 마쳤어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토지와 건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X 토지가 갑만의 소유에서 갑을 간의 공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여전히 을병의 공유예요. 토지는 갑을, 건물은 을병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후에 2012년 5월 4일 건물 공유자 병으로부터 나머지 건물 지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건물을 단독 소유하게 됐겠죠. 그런데 다음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정이 나오는데 정이 2011년도 10월 12일 날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제 앞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2012년 5월 4일이 원래 나중 일이고 다음 동그라미에 정의 2011년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기 위해서 정 먼저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4일 전에 자, 정이요. 정이 2011년 10월 12일 날 갑으로부터 이때 갑은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을이 이제 끼어 들어왔으니까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갑으로부터 그 2분의 1 토지 지분을 매수를 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 순간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아까 요 직전에는 토지가 갑을이었고 건물이 을병이었는데 정이 들어온 순간 토지는 을정이 되었고 건물은 을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두 줄 위로 올라가서 2012년 5월 4일을 보시죠. 을이에요. 을은 건물 공유자 병으로부터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매수해서 등기를 마쳤어요. 그 순간 이제 을은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토지는 을 정건데 건물은 을 걸로 단독 소유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정이 그 행위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이제 청구가 나옵니다. 정이 2013년 12월 11일 날 을을 상대로 지금 을은 누구냐면은 건물의 단독 소유자입니다. 을을 상대로 Y 건물을 철거하고 X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를 비로소 제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죠? 지금 토지가 을정이고 건물이 을이에요. 그 정이 을한테 이제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해라. 그리고 A는 임차인이죠. 임차인 너는 Y 건물로부터 퇴거를 하고 X 토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내놔라 라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결국 지금 소를 제기한 게 정이네요. 자, 이랬을 때 A 항변은 나는 주임법상 대항력 가진 임차인이다. 퇴거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관계가 증명이 됐고 월 차임은 100만 원인 걸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 단데 가에서 이 사건 청구 중 을에 대한 청구. 을에 대한 청구가 뭐죠?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기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막 그 토지와 건물이 막 바뀌기 때문에 복잡하죠. 이제 그래서 그림으로 좀 이제 그 한번 그려놔야 되고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청구를 바탕으로 지금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라는 이제 청구이기 때문에 이 청구의 요건 사실의 틀 속에서 각각 어떤 논점이 나오는가를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네. 이제 그 요건 사실 구도 하에서 이 문제의 쟁점이 뭔가를 한번 좀 추출을 해보도록 하죠. 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입니다. 그러면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요건 사실이 뭐냐? 만약 단순하게 그냥 토지 인도 청구라면 원고가 소유자다,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죠. 근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 물론 퇴고도 지금 이제 들어가 있지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만 본다면 우선 첫 번째 요건 사실이 뭔가요? 원고, 여기 원고가 정이죠. 원고 정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정이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소유가 지금 단독 소유인가요? 공유인가요? 공유죠. 자, 공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그 공유자가 건물의 단독 소유자에게 철거 및 인도를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건물 을은 나와 함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을의 소유인데 내가 지금 2분의 1 지분권자인 내가 이렇게 단독으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유자의 내부 관계에서 그 소수 지분권자 1인이 이 토지를 지금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죠. 이 토지 전체가 을 건물의 소유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소수 지분권, 다수 지분권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2분의 1도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로 보는 겁니다. 과반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소수 지분권자인 2분의 1 지분권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이렇게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거와 인도의 그런 요건 사실을 본다면, 자,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피고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려면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이 피고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 우리가 건물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건물을 소유한다는 말 속에는 그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요건 사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임차인 A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데 A 너가 임차인이니까 우리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위해서 대지를 건물 소유자가 이제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회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임차인에 대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건 사실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임차인 같은 사람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느냐라는 논점에 있어서 판례도 점유설이 있고 비점유설이 있었는데 최근의 판례는 비점유설이죠. 그래서 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이고
이렇게 임차인 같은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한 사람은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대지를 소유하고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철거 청구 및 인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피고가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이런 그 청구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피고 쪽에서 이 건물 소유자인 을에서 점유할 권리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점유취득 시효가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이제 요건 사실이 그 취득 시효와 관법지를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요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한번 사례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안 부분을요. 그래서 자 129페이지에 자 결론은 넘어가고요. 2번 이후에서 자 양괄호 1번에 정의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이다. 그래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청구를 할 때 관련 조문이 213조, 214조 상의 반환 청구 및 방해 배제 청구권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자 공유자도 소유자니까 뭐 방해 배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지금 정이라는 사람은 이 X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물의 단독 소유자인 을과 토지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 공유자인 을에 대해서 공유 토지를 반환해라.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 부분을 이제 좀 보시면요. 결국에 소유자, 자, 결국에는,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판례 보시면 지금 이제 판례 번호가 안 나왔는데 외과로 1번의 판례가 전합 판결입니다. 94년 3월 22일 93-9392 전합 판결인데 소수 지분권자도 공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즉 2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행위라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그다음에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원래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소유권자죠. 왜냐하면은 건물 철거라는 건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의 청구의 대상은 처분권자, 즉 일반적으로 법률상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에 사회 통념상 그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지의 점유자,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이지 건물의 임차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비점유설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자, 이 판례가 이제 지금 판례 번호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외괄호 2번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줄까지의 판례가 655-914 판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줄 판례가 2002-57935 판례입니다. 2002-57935 판례인데, 요 사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요 판결은 잠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자, 2002-57935 판례인데요. 자, 그 판결 요지 1번을 보시죠. 자, 사회통념상 건물은 아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판시상 이번에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를 건물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있느냐. 여기서는 임차인 A를 건물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판시사항 3번도 보시면 이건 건물 공유자니까 넘어가고요. 꺽쇠 4번이죠. 판시사항 4번.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시면 외거로 3번의 사안의 경우에 그 사안 포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소수 지분권자라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의 일환으로서 엑스토지의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엑스토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토지 인도만 주문으로 내고 건물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집행 불가능이 되기 때문에 건물 철거까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213조 단서에 을이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아까 이제 그 소유자 변경의 과정 속에서 토지에 이제 원래 갑소유의 토지였죠. 근데 점점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렇게 소유자가 바뀌는 그 과정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인 처분 당시에 건물과 소유자의 동일 요건이 혹시 충족되느냐. 그렇다면 관법지를 가지고 213조의 점유할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되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공유자 중에 한 명인 을이 토지의 단독 소유자인 갑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등 청구를 해서 등기를 받았는데 그 건물의 반쪽을 공유하고 있던 병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을이 그 어떤 병이 사용하지 않았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등 청구권을 혹시 대위할 수 있겠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된다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성립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소유권 변동 시마다 토지와 건물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 계산이죠. 근데 헷갈리기가 이제 쉬운 부분인데, 자, 외거로 1번의 관법지 여부를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관법지를 취득을 하는데, 자, 사안을 이제 보시면요. 자, 원래 2011년 3월 1일 전까지 원래 X 토지는 갑거였고 Y 건물은 을병이었죠. 자, 근데 X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당시에, 그러니까 X 토지가 갑에서 갑을로 바뀔 때 그 당시에 토지는 갑이고 건물은 을병이었기 때문에 매매로 X 토지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죠. 따라서 그 당시에 건물 공유자였던 을과 병은 관법지를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언제냐면 정이 토지 소유자로 이렇게 참가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2011년도 10월 12일 날 정이 갑으로부터 나머지 X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해서 소유등을 마칠 그 순간이요. 그 순간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토지는 갑을이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은 을병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역시 그 당시에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랐죠. 그래서 결국에 관법지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어느 단계에서도 관법지가 인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법지로는 을은 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이제 대항할 수가 없고요. 그럼 혹시나 취득시효는 어떠냐? 자, 아까 이제 을은 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제 아까 2009-57939 판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판시사항 3번이죠. 자, 건물 공유자의 건물 부지에 대한 공동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부지 점유로 따른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 관계. 원래 이제 그 건물이 을병 공유였죠.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시면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 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 다음이죠.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 부지의 공동 점유로 인하여 건물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위 등 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의 귀속이 됐는데, 아까 을은 취득시효를 써먹었지만 병이 써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13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건물 공유자 을은 아까 소위 등 청구를 해서 마쳤는데 아직 병은 취득시효 완성을 써먹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병의 건물 지분을 매수하는 을이 그 병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위 등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아까 점유 취득시효 5원칙 중에서 3원칙이 뭐였냐면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경료 이전에 제3취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위 등 청구 못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아까 2010년도 3월 11일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는데 점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위 등 하기 전에 2011년도 10월 12일 날 엑스토지 소유권이 정한테 이전됐죠. 따라서 병은 더 이상 소위 등 점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위 등 청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이 병에 대해서 대위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점유취득시효 완성도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을은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가가 이제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다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나번을 보시면 이 사건 청구 중 A에 대한 청구가 뭐였냐면 A에 대해서는 퇴거해라. 퇴거하고 토지를 점유로 해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근데 아까 이제 A는 토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아까 2번에 가는 결국 이제 소가 인용이 되는 것이고요. 2번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퇴거 청구네요. 자, 퇴거 청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원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건물 소유자의 건물을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로 이제 점유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그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이유를 보시면 양거로 1번에 자, 이유 두 번째 줄에 건물 소유자 아닌 A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제거하지 않는 한 위 건물의 철거를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별도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양괄호 2번이 나와 있는데 양괄호 2번이 원래 조금 판례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A 퇴거하라고 하니까 A가 그렇게 하죠.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주인법상 대항력 갖추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그 퇴거 청구에 대해서 나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보죠. 그 자료실에 보시면 그 2010-43801 그런 판례인데 그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자, 그 판시사항 보시면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해서 단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근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 이 A죠.
A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임차권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 대해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A 항변이 뭐였냐면은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럼 이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그 답안지에는 조금 간략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전체 내용을 담아낼 수 있으면은 풍부하게 쓰면 쓸수록 좋은 판례니까 한번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요지의 네 번째 줄 앞부분까지가 거의 판시상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않는 한 위의 건물 철거를 실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 그 소유권은 그런 점유, 즉 A 같은 임차인의 점유에 의해서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A같이 건물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죠?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거죠. 건물 임차인이니까 건물에 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을 제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 213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바로 정이죠. 이 정은 민법 622조 1항에서 말한 또는 주임법 3조 1항에서 말하는 임차권의 대항을 받는 것으로 정해진 제3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622조 1항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622조 1항을 보시면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해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토지 임대차죠. 그러니까 622조 1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는 건물의 임대차니까 이 판례를 이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거 청구는 인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점유자는 지금 A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 차임 상당의 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는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131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맨 밑에 보면 양괄호 1번의 세 번째 줄에 지금 A의 그 점유는 임대차 계획이기 때문에 법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오자가 났는데 정은 건물 소유자인 을 및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볼 수가 없다. 예. 자, 판례에서도 불법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을 하는 것이고 아까 임차인은 점유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맨 밑에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을 할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답원에 만일 A가 임대인이 을과 병이었죠. 그 당시에. 연대에서 임차보증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한 소를 제기했다고 했을 때 을이 자기의 지분에 해당했던 2분의 1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이제 말할 때 그 당부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2페이지로 가보시면 우선 건물 공유자가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불가분 채무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양거로 2번이 핵심이죠. 자, 우리가 이제 주임법에서 이제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승계라고 하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제 그 판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이제 중요한 판례니까 이 판례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세 번째 줄까지는 그 주임법 내용입니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 그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 채무는 소멸한다. 만약에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양도인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뭐 유익비 상환 청구 등은 모두 이전을 하는데 보증금 반환 채무만이 남게 돼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인이 누구냐라는 개인적인 색채가 아니라 그 부동산 자체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 소유자라는 것 신분으로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것만으로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교체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임대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그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받았을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소유권과 결합해서 일체로 이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그 병의 지분도 을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지분 소유권과 함께 을에게 일체로 이전이 되었다. 따라서 병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소멸했기 때문에 2분의 1에 대해서만 나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라는 을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취득시효 부분에서 조금 몇 가지 약간 판례가 약간 좀 이제 뭐 이상하거나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그 명백한 오자가 있어서 그것만 바로잡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사례 5번에 2차 점유 취득시효 사무관 문제가 있는데 그 결론이 있죠. 결론에 갑은 C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있다로 바꿔주십시오. 그것만 좀 바꿔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취득시효 그 오늘 보지 못한 사례에 관해서는 조금 몇몇 이렇게 언급할 부분만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우선 취득시효 나머지 약간 좀 언급하고요. 133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